Dubro Suspicion Files. 자, 저희 앞에 1980년대 신문 기사랑 또 잡지 인터뷰,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룬 여러 탐사 보도 자료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의 비극적인 실종 사건인데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도시 전체가 막 들썩이던 그 화려한 시간 속으로 오늘 저희가 한번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 1986년이라는 시대가 가진 양면성이 이 사건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뭐 한강 고수부지가 정비되고 올림픽대로가 뚫리고 네, 맞아요. 겉으로는 눈부신 성장을 과시하는 빛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군부 독재의 서슬퍼런 감시와 통제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사회 정화라는 이름으로요. 네, 그렇죠. 그 명분 아래 개인의 삶이 너무나 쉽게 억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과 그림자가 가장 기묘하게 교차하던 1986년 5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짝이던 별 하나가 그 그림자 속으로 정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네. 당대 최고의 패션 모델이자 배우 윤영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흩어진 기록의 조각들을 맞춰보면서 단순히 한 사람의 실종 미스터리를 푸는 걸 넘어서요. 시대의 그림자가 어떻게 한 개인과 그에 대한 진실을 통째로 삼켜버렸는지 그 핵심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윤영실이라는 인물,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잡지들을 보면 그냥 인기 모델 이 정도 표현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말 그대로 시대를 압도하는 아이콘이었죠. 1977년에 데뷔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해요. 당시 한국 여성 평균 신장이 150cm대 후반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윤영실 씨 키가 175cm였으니까요. 정말 압도적이었죠. 와, 거의 뭐 거인처럼 느껴졌겠네요. 네.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그 서구적인 마스크에 무용으로 다져진 우아한 몸짓, 그 표현력이 더해져서 런웨이에 딱 등장하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단순히 런웨이 위에서만 빛났던 건 아니었네요. 배우로도 활동했고 심지어 사업가적인 면모도 보였다는 기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1983년에 영화 안개는 여사처럼 속삭인다에서 주연을 맡아서 파모파탈 연기를 선보이면서 스크린에서도 주목을 받았죠. 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자기 커리어의 정적에서 동료 모델들과 같이 후배 양성을 위한 전문 에이전시, 바로 모델라인을 공동 창립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모델 라인이요? 네, 이건 단순히 자기 인기에 안주한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한국 패션 모델계의 미래를 고민하고 직접 판을 짜려고 했던 아주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친언니, 배우 오수미 씨더군요. 자료들을 보니까 두 사람은 그냥 자매 이상으로 아주 끈끈하고 애틋했던 것 같아요. 네, 오수미 씨는 윤영실 씨에게 단순한 언니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정신적인 멘토이자 유일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수미 씨의 삶은 신상옥 감독과의 그 비극적인 사랑, 그리고 신 감독 부부의 충격적인 납북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윤영실 씨는 그런 언니랑 또 납북된 형부가 남긴 아이를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가족사가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운명의 그날 1986년 5월로 시간을 옮겨보겠습니다. 며칠째 동생이랑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걱정이 된 언니 오수미 씨가 그녀의 압구정 자취방을 찾아가면서 사건이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문을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오수미 씨는 뭔가 굉장히 잘못했다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집안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했기 때문이죠. 기이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뭐 어질러져 있다거나 싸운 흔적이 있었던 건가요?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요? 네, 마치 주인이 잠시 장보러 나간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아,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하는 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뭐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면 당연히 남았어야 할 어지러진 가구,
깨진 물건, 심지어 작은 핏자국 하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밀실 상태였네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그게 더 소름 끼치는 지점인데요.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것.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딱 충돌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진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 역설이 충돌하는 거죠. 네. 첫째, 175cm의 건장한 성인 여성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항과 소음, 흔적이 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은 너무나 평온했죠. 그렇죠. 둘째, 만약 스스로 잠적한 거라면 장기간 집을 비울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여권이나 통장, 현금, 갈아입을 옷까지 정도는 챙겨 나갔어야 하는데 모든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었다. 네,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스스로 나간 것도 아니고 강제로 끌려나간 흔적도 없는 상태. 이거는 범인이 윤영실 씨가 아무 의심 없이 스스로 문을 열어줄 만큼 아주 가까운 면식범이거나 혹은 그녀가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위력을 가진 존재였다.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이 단순 형사사건의 범주를 넘어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온갖 의혹을 낳게 된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핵심 가설들을 하나씩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여러 가지 설이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가장 극적인 시나리오, 북한 납치설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시나리오죠. 윤영실 씨가 실종되기 불과 2달 전인 1986년 3월 8년간 북한에 억류돼 있던 형부 신상옥 감독하고 배우 최은희 씨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의 보복 조치다. 혹은 신 감독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언니 오수미를 노리다가 타겟을 동생인 윤영실로 바꿨다는 설입니다. 시기적인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 가설은 허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뭘까요? 맞습니다. 신상옥, 최은희 부부는 영화 제작이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지만 패션 모델인 윤영 씨를 납치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전 효과나 전략적 이득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은 아시안게임을 코앞에 두고 그야말로 철통경비 상태였어요. 아, 그랬겠네요. 그런 서울의 심장부인 압구정 한복판에서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톱스타를 납치해서 휴전선을 넘어 북송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어떤 탈북자 증언이나 정보에서도 흔적이 없었고요.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납치설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당시 사람들이 더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을 법한 다른 의혹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갑니다. 바로 권력형 범죄설이요. 이 부분이 아마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일 겁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정경환 씨를 비롯한 최고 권력층 인사가 그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열린 사적인 파티에 윤영실 씨를 초대했는데 그녀가 이걸 단호하게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손을 봤다는 끔찍한 루머가 당시에 파다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 이걸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지 않습니까? 물증은 없죠. 하지만 이 루머가 단순한 뜬소문으로 치부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언론의 만전한 침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질 않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죠. 오히려 온갖 추측성 기사까지 쏟아지면서 나라가 뒤집힐 만한 사건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는 보도 지침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기사는 아예 세상에 나올 수 없도록 언론을 통제하던 시대였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가 증발했는데도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침묵했다는 건 그 침묵을 강제할 수 있는 거대한 힘, 즉 국가 권력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설에 거의 쐐기를 박는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라고 불릴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뒤이어 터지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윤영실 씨의 형부이자 오수미 씨의 남편이었던 사진작가 김중만 씨의 강제 추방 사건입니다. 네. 윤영실 씨가 실종되고 불과 2달 뒤인 7월, 김중만 씨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안기부, 즉 지금의 국정원 요원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됩니다. 잠깐만요. 안기부가 직접 움직였다고요? 네.
그리고 며칠간의 조사를 받은 뒤에 하루아침에 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죠. 아니, 경찰서 강력팀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이 나섰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나 살인사건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혹은 권력층이 직접 연루된 정치적 사건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형 범행설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처제를 잃고 시래에 빠진 사람을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왜 추방까지 시킨 걸까요? 그러니까요. 김중만 씨가 아내와 함께 동생의 행방을 끈질기게 찾아다니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족의 입을 막아버린 것 아니냐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죠. 정말 마지막으로 신흥 종교 연루설도 간략하게 언급되긴 하더군요. 네, 그건 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윤영실 씨 실종 바로 이듬해인 1987년에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결합되면서 나온 추측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 집단에서 발견된 시신 명단에 윤영실 씨는 없었고 그녀가 평소 특정 종교에 깊이 심취했다는 증언도 없어서 신빙성은 가장 떨어지는 일종의 도시괴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설을 검토해봐도 모든 정황은 거대한 권력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극은 윤영실 한 사람의 실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녀의 가족이 어떻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는지가 정말 가슴 아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실종이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의 연쇄였습니다. 남편 김중만 씨와 강제로 생이별하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동생마저 잃어버린 오수미 씨의 삶은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약 복용 혐의 같은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대중의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아야 했죠. 시대가 만든 피해자였는데 세상은 그녀를 그저 타락한 여배우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린 거군요. 비극이죠. 세상은 그녀가 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십으로 소비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결국 그 비극은 그녀의 죽음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동생이 실종된 지 6년이 지난 1992년 오수미 씨는 하와이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4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요. 공교롭게도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 파열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음모론을 낳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었던 유일한 혈육마저 비극적으로 사라지면서 윤영실 실종 사건은 영원히 진실의 문을 열 열쇠를 잃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수십 년이 흐른 뒤에 아주 기이한 목격담이 하나 전해지더군요. 윤영실 씨의 옛 동료 모델이 홍콩의 한 고급 신발 매장에서 그녀와 너무나도 닮은 우아한 귀부인을 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동료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말로 윤영실 아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여성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이고는 조용히 매장을 떠났다는 일화죠.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녀가 어딘가에서 신분을 완전히 바꾼 채 거대한 권력의 비호 아래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섞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9년간 그녀의 생존을 증명할 어떤 생활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법적으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결국 이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윤영실 실종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가 사라진 미스터리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권의 안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 한 개인과 그 가족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력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1980년대라는 시대의 서늘한 증언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낡은 기록들을 함께 파고들면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질문은 누가 윤영실을 사라지게 했는가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라는 범인을 특정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한 개인의 존재와 그에 대한 진실을 사회 전체에서 이토록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야 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 그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에 침묵하는 사회. 네, 그 거대한 시스템이 바로 이 비극을 만든 공범일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또 다른 윤영실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